어상 디스플레이어 문화 12강 2차 시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수업 시간에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번 차 시간은 효과음과 현장 녹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가 대사나 배우들이 들을 수 있는 것, 장면에서 진행되는 것이 다이제틱 사운드라고 했었죠. 그런데 효과음은 배우들이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논 다이제틱 사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효과음과 현장 녹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효과음에는 도입부가 있고, 영화는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음악 외에 세 종류의 음향에 의존합니다. 대사에 의존하고 있겠죠. 배우가 직접 대사를 통해서 스토리를 관객들에게 전달하는 거겠죠. 화면 밖 대사가 있겠죠. 또 효과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제틱 사운드, 화면 내에 있는 뇌화면의 소리와 논 다이제틱 사운드, 외화면의 소리가 있게 될 겁니다. 화면 밖 대사와 대사는 작가의 도구로 인식되어 온 반면 어떤 작가도 효과음을 같은 개념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효과음은 시각적 상징으로서 작가의 범주로 간주하였습니다. 효과음 있죠. 바바바방 음악이 들어올 수도 있고, 폭파하면 폭파음이 나올 수도 있고, 특수효과가 있었죠. 폭탄이 터지는 특수효과가 있듯이 음악에도 이렇게 효과음이 있다는 겁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작가는 확장된 시각적 은유를 창조하고, 효과음은 확장된 청각적 은유를 암시합니다. 효과음은 분명할 수도 있고 매우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효과음은 그 자체로서 관심을 끌도록 의도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영화를 은근히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효과음은 밝히고 숨기고 암시하고 설정하고 드러낼 수 있으며 특정 사건 또는 인물에 첨가되기도 합니다. 효과음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장면에 근본적으로 포함된 음향은 종종 화면 내 음향, 다이제틱 사운드라고 부릅니다. 이런 효과음은 사실적일 수도 있고 효과를 위해 변형되기도 합니다. 장면 내에서 논리적으로 들리지 않는 외적 효과음을 극적 가치를 위해 첨가합니다. 이야기의 일부가 아닌 이 외적 효과음을 화면 외 음향, 논 다이제틱 사운드라고 불립니다. 목적에 따른 효과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사실주의적입니다. 이것은 관객이 장면 내에서 자연스럽게 듣기를 기대하는 효과음입니다. 이 음향은 원래 화면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 경적 소리나 메트로놈, 모기 소리와 같은 효과음을 첨가함으로써 장면의 감정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효과음은 뭡니까? 사실주의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감정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표현주의적입니다. 표현주의적 효과음을 사실주의적이지만 목적에 의해서 변화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화 벨소리가 정상적으로 울리다가 갑자기 점점 더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음향은 장면 내에 포함되어 있지만 효과를 위해 변형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울리다가 점점 더 커지게 되면서 어떠한 공포스러운 감정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표현주의적 효과음입니다. 또 초현실주의적 효과음입니다. 효과음을 종종 인물의 내적 사상, 악몽, 환각, 꿈 또는 열망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한 여인이 어린 시절의 인형을 집어드는 장면에서 어린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면에 초현실적 느낌을 줍니다. 이런 효과음은 종종 화면 초월적이라고 부릅니다. 초현실주의적, 현실을 넘어서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또 이런
거라 보시면 되겠죠. 이런 효과음을 통해서 인물의 내적 사상, 악몽, 환각, 꿈, 열망을 드러낼 수 있게 될 겁니다. 외적인 효과음입니다. 이것은 자연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효과음입니다. 이것은 인물에 의해 들리거나 응답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 인물의 마지막 걸음이 죽음으로 이어질 때 관객은 느린 교회 종소리를 듣고 수마일 내에 교회가 없음을 알고도 그 음향이 이야기 세계 바깥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효과음의 목적은 관객에게 장면의 의미를 알리는 것입니다. 효과음의 사용입니다. 중요한 도구 또는 플롯 관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소리와 그림이 일치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주의적 음향은 표현주의적으로 움직이도록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의 내적 사상을 표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플롯 관점,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게 효과음입니다. 전적으로 장면의 바깥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의 매치컷처럼 두 개의 효과음이 나란히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3의 아이디어를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에이젠슈타인의 몽타주 기법이라 똑같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사자와 음식이 넣어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어쨌든 배고픈 사과가 음식을 먹고 싶다는 그런 얘기는 똑같겠죠. 사운드 하나와 사운드가 합쳐지면서 다른 제3의 의미가 생산될 수도 있게 될 겁니다. 사실주의적 음향, 화면 안 인물입니다. 사실주의적 음향은 화면 안 음향으로 알려져 있는데 화면 안에 묘사된 청각세계에 논리적으로 존재하는 음향입니다. 클루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호평을 받은 클루트에서 화면 안 음향은 인물을 드러내는데 합리적으로 사용됐습니다. 사실주의적 음향, 화면 안 정서 반응을 일으키는 효과음입니다. 사실주의적 음향을 인물을 암호화하고 장면의 서스펜스를 심고 무의식을 일깨우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우리는 이런 음향이 장면 내에서 나타날 때 조정된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합니다. 각기 다른 음향은 각기 다른 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나무를 두드리는 소리는 일반적으로 긍정적이지만 쇠와 쇠가 부딪히는 소리는 부정적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주의 음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E.T.의 각본에서 멜리사 메디슨은 E.T.의 첫 번째 적대자 열쇠찬 인간들을 창조하는데 새소리에 반응하는 관객의 감성을 이용합니다. 표현주의적 화면 안 음향은 장면 내에 존재하지만 극적 효과를 위해서 변경되는 음향입니다. 여러분 코엔 행지의 바톤 핑크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톤 핑크 꼭 한 번쯤 봐야 될 영화죠. 이 바톤 핑크에서 바톤이 LA 호텔에서 체크인을 하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카운터에 벨을 누릅니다. 처음 벨은 우리가 기대하듯 정확히 울립니다. 그런데 벨이 계속 울립니다. 바톤은 어떤 해명의 기회를 기대하며 노비를 훑어봅니다. 갑자기 호텔 벨보이 챗이 안내 데스크 뒤에 작은 문에서 튀어나옵니다. 벨은 계속 울립니다. 이상한 벨 울림을 인지하지 않고 챗은 그것을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벨 상부를 더러운 손가락으로 누릅니다. 이렇게 누르겠죠. 나와가지고 챗이 벨을 누르게 됩니다. 여기서 음향은 호텔의 기이함에 더해지고 새로운 지역에서 느끼는 바톤의 불편함을 확대시킵니다. 관객은 설명할 수 없는 벨소리에 의해 바톤의 공포에 동참합니다. 벨 같은 사운드를 표현주의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코엔 행제는 우리를 주인공의 공포에 가깝게 만듭니다. 다른 단서와도 함께 사운드 단서를 접목시킴으로써 관객은 스스로 유추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떤 나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감합니다.
자, 그럼 초현실주의적 음향, 화면 초월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화면 초월적이라 하면 예를 들어 악몽, 꿈, 환각, 소망 등과 같이 인물의 내면 세계를 재현하는 음향을 말합니다. 바톤 핑크에서 그것은 바톤이 엽서에 묘사된 장면으로 그의 내면 소망을 주입시키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바톤 핑크가 조심스레 호텔 어뢰방에 들어갑니다. 그의 공포는 이미 벨소리로 공포를 얻게 되었죠. 아래층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바톤이 방에 들어갔을 때 그의 공포는 더욱 증폭됩니다. 로비처럼 방의 모든 것은 양호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신들의 예상보다 더 삐걱거리고 창문은 열리지 않고 벽지는 겉으로는 말짱하지만 끈적끈적한 액이 흐릅니다. 바톤이 벽에 붙어있는 엽서 사진을 바라봅니다. 해변에서 일광욕을 하던 캘리포니아 여인의 초상적 이미지입니다. 바톤이 엽서 사진에 집중합니다. 갈매기와 부서지는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가 마치 해변으로 옮겨와 있는 듯합니다. 문맥과 효과음을 통해서 우리는 바톤이 일종의 내면 소망을 장면에 표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화가 울리고 소리는 평상으로 돌아갑니다. 백을몽이 끝났음을 신호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향의 한계에 대한 벽을 허물고 음향이 반드시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음향은 인물의 생각을 표현하기에 어느 곳에서라도 도입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거대한 창조의 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효과음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사운드와 연결돼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영화 연기에서 배우가 내는 사운드는 촬영 현장에서 동시 녹음기를 통해 녹음되고 후반 작업 과정에서 더빙으로 추가되고 다시 믹싱룸에서 완성됩니다. 자, 우리 믹싱까지의 사운드 편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영화 현장에서 카메라로 이미지를 촬영합니다. 그와 동시에 녹음기도 이 소리를 따냅니다. 그래서 이미 영화 촬영 현장에서 사운드와 이미지가 이렇게 결합됩니다. 그러고 나서 후반 작업에서 사운드가 좋지 않는 것은 더빙, 다시 한번 이렇게 말을 해서 그의 똑같은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녹음을 하고 그 다음에 음악과 다양한 사운드를 다시 믹싱룸에서 사운드 소리를 대사 소리를 크게도 할 수 있고 음악 소리를 작게 하면서 믹싱룸에서 완성됩니다. 배우는 역시 영화 녹음에서 사용되는 테크놀로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자신의 목소리가 어떻게 스크린에 재현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영화 현장에서 배우는 무대에서처럼 크고 정확한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가깝게 클로즈업이라면 이렇게 마이크가 가깝게 올 겁니다. 화면에 보이지만 않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크를 위치를 어떻게 되냐 상당히 중요하죠. 넓은 데는 카메라가 잡히기 때문에 마이크를 댈 수 없지만 클로즈업을 이렇게 찍는다면 가까이도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대사를 명확하게 딸 수 있게 될 겁니다. 요즘은 명확한 소리를 따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리모트 장치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영화 현장에서 배우는 무대에서처럼 크고 정확한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캐릭터에 맞는 독특한 억양과 목소리 톤, 뉘앙스, 리듬감, 숨쉬기가 필요합니다. 발성입니다. 우리가 사운드에 관련돼서 발성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발성은 넓은 의미로 호흡을 통해서 인간의 신체로 들어온 공기를 신체 기관 중 성대의 진동을 통해 발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호흡이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호흡은 연기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코로 한번 숨을 쉬어볼까요? 그러면 이 횡격막이 늘어나죠. 그래서 뱉습니다. 그러면 배가 꺼집니다. 물론 복식호흡이라고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는데 사실은 호흡이 이렇게 횡격막까지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배까지 들어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가슴에서만 쉴 게 아니라 이렇게 횡격막이 벌어지면서 좀 더 호흡이 많아지고
충분한 아름다운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호흡을 이용해야 할 겁니다. 호흡 훈련을 할 때는 배우 자신이 들어마시는 호흡을 신체로 느껴지고 노래가며 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어느 곳이 쪼그라드는지를 의식하며 훈련에 임하다 보면 캐릭터와 대사의 상황에 맞는 호흡을 어떻게 구사하게 되는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운드나 대사에 관련한 데서 화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화술은 말하는 재주, 즉 화법을 뜻합니다. 화술은 일상생활에서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청중에 강연하거나 연설하는 데 전달력 있고 호소력 있는 목소리를 내는 법과 단어와 문장을 잘 배열하고 이를 통해 청중의 공감과 이해를 불러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이야기의 기술이죠. 화술이겠죠. 말하는 재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 역시 장단 고조가 조금 미흡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상대방을 설득해서 이렇게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강연을 하는 호소력 있는 목소리를 가지려고 노력은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연기에서 사슬 또한 배우가 대사를 할 때 관객에게 전달력 있고 호소력 있는 말을 구사하는 방법론입니다. 배우는 자신이 맡은 캐릭터의 성격에 맞고 정해진 인물 분석에 맞게끔 억양과 템포, 뉘앙스, 톤을 조절해야 하고 대사 사이의 간격이나 리듬도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쓰세요? 근데 이건 이 우산은 제 건 아니고요. 방금 로비에서 빌려온 거거든요. 만약 우산을 펼쳤을 때 KBS가 적혀 있을 겁니다. 워낙 그게 회사 거라 반납해 주지 않으면 제 월급에서 우산값이 공제됩니다. 이쪽 데스크에 반납 좀 꼭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대사를 할 수 있겠죠. 좀 어색은 하죠. 이거 쓰세요. 이건 제 우산이 아니고요. 방금 로비에서 빌린 거거든요. 우산을 펼쳤을 때 그 안에 KBS가 적혀 있어요. 그게 회사 거라 반납하지 않으면 제 월급에서 우산값이 공제됩니다. 이쪽 데스크에 반드시 꼭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대사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성격파 배우의 경우 자신의 신체 이미지뿐만 아니라 목소리를 통한 발성과 화술에서도 그 캐릭터에 적합한 연기를 하려 노력합니다. 한 배우가 다양한 캐릭터를 맡을 때마다 자신의 똑같은 음성으로 같은 발성과 화술을 구사하면 이는 다양한 장으로 노래를 같은 방법으로 창법을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낭만에 대해서 채버크의 노래를 채버크 노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낭만에 대하여 갑자기 부르려니 안 됩니다. 어쨌든 노래를 부를 때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알토로도 부를 수가 있고 테너도 부를 수가 있고 베이스도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구준빛 내리는 밤 그야말로 옛날식 다방에 앉아 위스키 한 잔에다 짙은 색손 소리 들어보렴. 이런 식으로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겠죠. 또 다른 사람은 테너로 소프라노 더 세게 부를 수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장으로 노래를 같은 방법으로 부르는 창법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거기에 문좀 닫아줘. 영화 촬영장에서 배우의 대사는 붐 마이크와 믹서에 의해 동시 녹음됩니다. 이때 마이크의 종류를 파악하면 연기자는 자신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녹음될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소리를 크게 내야 하는지, 얼마나 속삭이듯 말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방금 제 아내한테 문 좀 닫아달라고 했습니다. 마이크는 음파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방법에 따라 크게 다양한 마이크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이런 마이크가 있다고 해서 알 필요는 없겠죠. 대부분 촬영 현장에서 사용되는 붐 마이크는 콘덴서 마이크입니다. 지향성 마이크로 한 방향을 향해서 5도에서 15도 사이에 범위안에서 대부분 포착합니다. 붐 마이크는 콘덴서 마이크로 지향성, 어디에 향한다고 하고 있죠. 뭐 하트 모양의 지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 현장에서는 대부분 감도가 높은 지향성 마이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배우는 오직 이 마이크를 향해서 대사를 전달해야 하고 숏의 크기에 따라 목소리 볼륨을 조절하고 주인공보다 크게 말하지 말고 다른 배우들과 대사가 겹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효과음과 현장 사운드 녹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효과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현장 사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